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회가 좀 되겠습니다. 자기 말 잘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했던 파월 의장을 연준의 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미국 금리 인상 그냥 내 갈 길 간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 외신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월 연준 의장의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달갑지 않다며 파월 의장을 한 달 만에 다시 겨냥한 겁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연준 때리기에 나선 걸까요? 그 이유를 먼저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계속되는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연준 길들이기다, 또 무역 전쟁과 선거라는 변수가 개입하고 있다 등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 연준은 계획대로 올해 2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 금리 인상 마음에 안 든다고 금리 좀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미국 다른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께서 이게 좀 사실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보는 행동을 워낙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을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놓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본인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경쟁하던 후보자 시절에는 기존 대통령을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던 옛 연준 의장이 미운 사람이었지만 막상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연준 의장을 바라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당초 예상보다는 파월이 전통적인 그리고 원칙론적인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은 금융시장이 당연히 새로운 미 연준 의장에 적응을 해야 되는 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 미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미 연준 의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분이 말하는 스타일이라던가 그분의 생각이라던가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적응이 순탄치 않으면은 뭐 미국 금융시장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쇼크가 발생했던 그런 것과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옐런 전 의장에 대해서 참 복잡 미묘한 소회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경쟁을 벌일 때만 해도 네. 굉장히 보기 싫은 미 연준 의장이었겠지만 대놓고 바꾼다 그랬었죠. 네, 그런데 막상 뭐 다른 후보들이 대두되었을 때는 옐런이 견지하던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아마 상당히 바람직해 보였겠죠. 마음에 들었겠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물러나실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옐런 의장이 비교적 일을 잘했다. 네.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낮은 인플레 하에서 높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음을 생각하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상당히 아까운 버린 카드라고 생각이 되겠죠. 네. 근데 윤 파트장, 옐런이 계속 미국 연준 의장을 하고 있었다. 네.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옐런을 재지명했다. 네. 옐런 금리 안 올리고 도비시하게 갔을까요?
아니요,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했어요. 지금 파월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워낙 미국이 지금 뭐 미국 경제는 전기비 연율로 따지면 4%의 그로스를 보여줄 정도로 양호한 경기에 물가도 일단은 코피시라고 하는 제일 핵심 네. 연준의 그 물가 측정 그 어떤 목표 수준은 2%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도 금리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되는 환경일 거예요. 나중에 또 정책 여력도 생각해야 되고 경제에 그렇죠. 또 받칠 때 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연준이 지금 자산도 줄이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 유동성 흡수하는 과정까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긴축이라고 할 정도의 이제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와서 난 금리 오르는 것이고 덕 좀 보고 싶다고 하면서 드러내고 속내를 얘기한 게 달러 강한 거 싫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가 생각보다 유로 강세의 덕을 보면서 달러가 10% 이상 절하가 되고 그 힘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나 뭐 이런 금융시장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네. 그다음 올해 들어서 이제 달러가 이제 또 인덱스 87에서 95 이상 넘어오니까 지금 막 연준에 대해서 이제 뭐 말을 듣네 안 듣네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금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때리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의 연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부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트럼프 생각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 같은 경우는 1913년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하지만 정부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중앙은행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와 무역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감세라든지 노동법을 통과시키면서 경기를 끌어올렸는데 지난 오하이오주 선거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또 그 무역 전쟁 중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금리 인상을 올렸을 경우에 전쟁 중에 왜 금리를 올리냐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시장과의 대화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지금 오하이오주 결과가 지금 저 확정은 안 근소하게 돼요. 예. 참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뭐 잠정적으로 지금 공화당이 이긴 걸로 현재는 가고 있는 거죠. 아직 아니요, 지금 근소하게 지금 지고 있다 그러던데요. 그 부재자 투표하고 사전 네. 투표한 거 지금 표를 까고 있는데 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근소하게. 와우. 대단하네. 그게 한 24일 날 발표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지는 걸로 나오면은 비상이네. 아직은 알 수 없죠. 예. 아직은 알 수 없겠네. 더 까봐야 돼요. 네. 근데 거기가 진다면은 거기는 공화당 지팡이만 꽂아도 되는 데거든요. 그렇죠 원래. 예. 그거 진다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기가 진 거죠. 예? 트럼프 개인이 지는 거죠. 그게 분노 투표가 나왔다는 얘기죠. 평소에 투표 안 하던 사람들이 저 인간은 안 되겠다 해서 일어섰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 공화당의 처음에 음모론이 그거였잖아요. 트럼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참. 넘어가겠어요. 이건 너무 심한 음모론이다. 근데 네. 당연히 뭐 금리 올라가는 거 싫겠죠. 근데 이제 뭐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중앙은행 가들은 이 DNA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올리고 금리는 올리고 싶어 한다면 무조건 올릴 수 있을 때. 분배 효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어제 공개된 8월 FOMC 의사록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카모데이티브는 곧 사라진다 이 문구는 그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다 와갔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끼리 위원들끼리 논의했던 게 다음번에 한번 침체가 오면 웃자지 이거였어요. 또 그럼 제로 금리로 내추고 또 QE를 또 해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금리 올려봐야 이제 점도표에 찍었던 만큼도 못 갈 것치는 대충 됐는데.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저금리가 좋아하는 사업가 출신이고 빚으로 지금까지 이뤄왔고 빚내고 파산하고 빚내고 파산해서 지금까지 저 거부가 된 양반 입에서는 당연히 저금리인데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달러 강세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명제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을 갖는 게 처음에 그 트럼프 취임 초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새벽에 전화해갖고 야 달러 강세가 좋아 약세가 좋아 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분명 머리 좋은 분이에요. 네. IQ도 좋고 굉장히 뭐 한데 뭐 저 노림수가 다 있는 예, 거고. 그거는 인정하는데 저 양반이 저
달러 가치와 미국의 국익 내지는 달러가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그림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오죽하면은 지난번에 모르시니 달러 약세가 좋아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보스 포럼 갈 때 기자들 앞에 달러 강세가 좋아. 뭐. 아 근데 그건 다보스에서 너무 문우신이 말을 실수했으니까 뒤집어 담은 거죠. 그 문우신 실수였죠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달러 약세 좋아 뭐 이러고 맨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대로 따라 했는데 네. 그 이거 네가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묘한 게 어쨌거나 연준 홈페이지에 파월 의장이 24일 날 연설한다고 돼 있으니까 뭐 아프지만 않으면 연설하겠죠. 네. 재밌는 게 구르다가 안 가요. 아 잭슨홀은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글쎄 잭슨 홀에 구르다가 안 간대요. 네. 그럼 총재도 안 가요. 이주열 총재도 안 가. 왜요? 뭐 요번에 좀 아시아계들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나?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뭔 말을 하기가 겁나는 상황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또 저기 파월 의장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게 요번에 한번 지켜봐야죠. 특히나 트럼프 왜 대통령, 지켜봐야 된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는 와중에 네. 기존의 어떤 FOMC 성명서나 기존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쭉 얘기해왔던 거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다면은 시장이 쇼크로 오겠죠. 어느 네. 쪽이든 매파적이든 비둘기적이든 간에. 근데 뭐 그렇게 제가 봐서는 정무적인 감각은 옐런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번에도 잘 넘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게 이제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변호사 출신이라 그 사람 생각이 없을 것 같다. 경제학자 이런. 출신들이 제일 눈치 없고 네. 제일 보면 그렇죠. 돈도 못 벌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도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그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예, 보기보다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연준 총재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은. 전 저 누가 아까웠어요. 그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테일러 교수요? 테일러. 그 사람 한번 되긴 돼야 되는데 이제 기회를 놓친 것 그분이 됐으면 같아서. 지금 폭탄을 맞았을 것 같은데. 다 폭탄이었겠지 예, 시장. 워낙 호키시한 분이라서. 예, 근데 하여튼 나는 연준이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테일러 교수나 케빈 워시는 제가 봐서는 그냥 그 페인트 모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뺑기였어요. 후보는 세워야 되니까. 예. 어쨌든 간에 강달러 멈춰요? 뭐 굉장히 뭐가 많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까 유럽의 자동차 관세 문제라든지 중국의 미중 무역 분쟁 갈등 그리고 전 제일 재밌게 봤던 게 7월달에 G20 재무장관 회담 끝나고 나서 그때 일본의 통화 정책이 스탠스가 변했잖아요. BOJ가 이제 금리 상단을 조금 10bp에서 20bp로 넓히고 하는데 그걸 구로다가 주도하지 않았어요. 그 뉴스플로우가 처음에 외신들 FT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는데 BOJ 발이 아니고 아소다로 재무상이 먼저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아소다로 재무상이 먼저 일본의 장기 저금리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왜 재무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필이면 시점이 딱 공교롭게 G20 재무장관 회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not happy라는 표현을 딱 그때 처음 썼고요. 네. 그때는 아예 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페드가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난 싫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사실 실질적인 달러 강세를 받아줄 메이저 커런시는 유로하고 위안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일본이 먼저 그때 엔이 113엔까지 약세로 싹 갈 것 같은 걸 그 BOJ가 스탠스 변한다고 하면서 110엔까지 딱 먼저 절상시켜 주더라고요. 그런 헤게모니들이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페드를 푸시하는 것 같지만 무역 분쟁의 제일 대상국인 유럽이든 중국이든 니네들도 좀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이 정도 우리가 했으면 니네들도 성의를 보여라 라는 게 지금 패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의외로 우리 국내에서 잘 안 다룬 시황이 지금 윤 파트장 말씀하신 그거야. 일본의 그걸 갖다 우리 어영부영 시황에서 다 넘어가고 말았는데 네. 그게 의외로 중요한데 맞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트위터에서 환율 조작 얘기할 때 일본이 빠지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제일 말을 잘 듣는. 예,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7월달 G7 회의가 있고 8월달부터
미국과 일본 간의 FTA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9월 달은 또 미일 간의 통상 협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현재 미국 쪽에서 엔화에 대한 압력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기었던 것 같다는 거.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 미국 중립 금리가 3% 초반은 여전히 그 정도 선인 거죠? 그 롱거런 프로젝션으로 네, 얘기하는 게 네. 2.87로 딱 지금. 3% 초반이 아니고 네. 예. 좀 더 낮네 그러면. 점도표에서 찍어놓은 건 그렇고요. 네. 그리고 버냉키 전 의장이 존 테일러 교수가 얘기한 테일러 준칙보다 네.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과 변동성을 좀 녹여서 섀도우 레이트라고 하는 버냉키 의장이 만든 또 적정금리 추정하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네. 그게 3% 초반입니다. 그게 3% 그게 초반. 최근에 연준 쪽에서 그 관련된 그거-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들이 꽤 최근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3% 언저리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멈추는 그 정도 선이 적정한 거 아니냐라고 논의가 그러면 되고 있고.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 3%를 안 넘어. 못 넘잖아. 지난번에 지금 한번 이제 올랐다 다시 또 떨어졌대. 트레이드 워 때문에 한 15bp, 20bp 빠졌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저 자신감 정도면은 조금 더 위를 봐야 되고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분들은 뭐 5%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상업은행들의 아전 인수격 해석인 것 같고요. 금리 올라야지 은행들 실적 좋아지니까요. 뭐 그런 쪽의 해석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지금 지속 가능한 인플레에 대한 위협이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임금이 지금 미국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장기임금 차는 계속 줄고요. 지금 이제 2년 10년 스프레드는 이제 30bp 이내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또 이제 리세션 전준이 아니냐 그것도 논란이 많긴 하지만 그런 환경적으로 놓고 보면은 페드는 이제 그러니까 본드 마켓은 현실적으로 이제 금리가 미국도 더 많이 그래서 IB들은 채권 쪽 이제 사라 네. 롱콜 쪽으로 돌아가는 커머셜 뱅크 말고 네. IB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지금 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평가 절하는 이제 인민은행은 더 이상 평가 절하는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아무래도 분위기로. 외부적인 압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협상 중에는 유동성을 더 풀어가지고 평가 절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지난번 그 4월 17일 날 고점을 찍었던 6.27까지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회귀하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간다. 예.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도. 근데 거기서 만약 10%에서 20% 정도까지 절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2에서 3%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부실 채권 문제, 부동산 버블 문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힘들다. 예. 조혁이 하나만 첨부하면 유로가 작년에 2017년 시작할 때 1.0으로 출발했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1.25까지 20% 절상되고 났을 때 네. 올해 상반기에 4월 달에 독일 수출이 마이너스를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PMI들이 제조업 지표들이 다 컨센보다 계속 언더퍼폼하고 그러면서 이제 22가 통화정책 스탠스가 확 또 늘어져 버렸죠. 그렇게 됐는데 그 유럽이 딱 20% 절상의 데미지였거든요. 그럼 중국도 아까 얘기했듯이 10%까지는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 수준인 건데 그 이상 넘어갔을 땐 그래서 아까 뭐 유기한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유견 힘들다. 네. 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에 30초 질문. 30초만 답변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믿는다. 근데 평가는 뭐 한참 뒤에 해보겠다. 지금 평가는 안 한다. 네. 뭐 이렇잖아요.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 그런 얘기고 재밌는 건 그거였죠. 저기 파월을 갖다가 의장으로 앉힌 거 후회하냐 했더만 7년 후에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예. 네. 자기는 연임한다는 거죠. 뭐 딴 뜻은 없고 그러니까 7년 자기는 후에 연임한다. 내 임기 다 끝나고 얘기해 줄게 이 얘기죠. 자기는 연임한다. 예. 파월 의장을 7년 더 시킨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도 뭐 우리는 이제 뭐절 하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